오늘도 이른 아침, 배부른 점심시간, 지루한 퇴근길, 잠이 오지 않는 늦은 밤, 언제나 감동의 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현실 고증, 고민,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사연 들어보시죠. 사연 읽어주는 감동 읽기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자는 중국이 만든 문자라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는 완전히 틀렸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저는 한자의 기원을 연구하던 중 지금까지 학계에서 철석같이 믿어왔던 사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공개되자 중국 학계는 필사적으로 이를 막으려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언어학을 연구하는 교수 엘리자베스 윈터스입니다. 평생을 언어의 기원을 연구하며 살아왔고 특히 한자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세계 곳곳의 언어학자들과 교류하며 한자의 기원과 변천 과정을 분석하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한자가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연구하는 것이 저의 주요 연구 과제였고, 저는 오랫동안 한자가 중국에서 탄생한 문자라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이를 의심해 본 적조차 없었죠. 한자는 중국의 상나라 시기에 만들어졌고, 이후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며 정리된 뒤 진나라에서 통일 문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한자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자 체계가 발전했고, 한국과 일본 역시 이를 받아들이며 자신들만의 문자 체계를 발전시켰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설이었지요. 하지만 몇 년 전 저는 한글과 한자의 관계를 연구하던 중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계기는 한 학술 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발전사를 연구하며 한글이 만들어진 과정을 분석하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으며 그 창제 원리와 철학이 명확히 기록된 유일한 문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연구하며 저는 세종대왕과 당시 집현전 학자들이 언어에 대해 가졌던 깊은 통찰력에 감탄했고, 특히 한자의 복잡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눈에 띄었어요.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는 한자와 매우 유사한 논리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의 삼재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어요. 그런데 이 원리가 고대 중국에서 전해 내려온 문자 체계와 묘하게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글과 한자의 기원을 비교하면서 저는 한자가 중국에서 탄생한 문자라는 기존 학설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기존 역사 기록에 따르면 한자는 상나라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과 한국, 일본 학자들이 발표한 연구를 살펴보니 한자의 기원이 동이족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동이족은 고대 중국의 동쪽 지역에 살던 민족으로 현재의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한자가 과연 중국 한족만의 창작물인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국제언어학 학술회의에서 중국 학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죠. 그들은 한글이 중국 명나라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창제되고 심지어 한글의 기원이 중국 문자에서 비롯되었다는 논리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많은 서양 학자들이 이 주장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조선은 명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조선의 문화와 학문은 중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한글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은 문자다. 중국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공개 문서를 공개하며 한글 창제에 중국 학자들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죠. 저는 학자로서 감정을 배제해야 했지만 이 터무니없는 주장에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학계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한글의 독창성은 부정당할 것이고 나아가 한국의 문자 역사 전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컸어요. 저는 직접 반박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자는 정말 중국에서만 만들어졌는가? 혹시 한자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동이족, 즉 한국인의 조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는 완전히 새롭게 쓰여야 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존의 연구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자의 기원이 단순히 중국 한족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특히 동이족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한자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로 알려진 갑골문과 금문을 분석하며 저는 그 문자 체계가 고대 동이족이 사용하던 상형 문자와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한자의 발음 체계가 고대 한국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냈어요. 예를 들어 한자의 기본 발음 구조는 현대 중국어보다 고대 한국어와 더욱 유사한 점이 많았으며 일부 한자는 한국어의 어원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을 논문으로 정리하여 발표하려 했을 때 저는 생각지도 못한 강한 저항에 부딪혔어요. 중국 학자들은 제 연구를 강하게 반박했고 일부 학자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 연구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동북공정과 다를 바 없는 주장입니다. 한자는 명백히 중국의 문자이며 그 기원을 한국과 연결짓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일부 서양 학자들조차 중국 측 주장에 동조하며 저를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살펴보고 한국의 역사학자들과 논의하며 한글과 한자의 관계를 더욱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자료들과 만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제 연구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국제학술회의에서 제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자의 기원 그리고 동이족과 한국의 숨겨진 역사적 연결, 고리를 밝혀내기 위한 긴 여정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한국 방문을 결심한 저는 곧바로 일정을 조정하고 서울대학교의 언어학 교수들과 미팅을 주선했고 한국까지의 비행은 길고도 지루했지만 저는 기내에서 논문과 연구 자료를 다시 검토하며 긴장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한국에서 얻을 정보가 제 연구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김 교수는 저와 같은 언어학자로서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 연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한자의 기원과 한글의 관계를 탐구하려는 제 시도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윈터스 교수님, 사실 한국에서도 한자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강력한 역사적 주장과 영향력 때문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한국에서도 한자의 기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국제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와 논리적 체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김 교수는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안내했어요. 이곳에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다양한 고대 문헌과 유물이 보관되어 있었고 일부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변천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살펴볼 기회를 얻었는데 이 문서를 실제로 눈앞에서 보게 되자 가슴이 뛰었어요. 이 문서가 바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직접 남긴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해례본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철저한 언어학적 분석과 과학적 원리에 의해 창제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발견한 한 구절이었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모든 백성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였지만 당시 세계적으로 문자는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던 시절에 이런 혁신적인 사고를 했다는 점이 믿기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한글의 의문체계는 한자의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었지만 한자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김 교수와 저는 고대 한자 문헌들과 한글 창제 원리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반도에서 사용된 문자 체계를 연구하며 한자의 초기 형태와 동이족이 사용한 상형 문자의 연관성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삼국사기에서 나온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윈터스 교수님, 여기를 보시쇼. 김 교수는 삼국사기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고구려에서 사용되었던 문자 체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었고, 일부 연구에서는 이것이 한자의 초기 형태와 상당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사실이라면 한자는 단순히 중국에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 전역에서 사용되던 문자 체계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즉 동이족이 한자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통설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으며, 만약 국제학계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거였어요. 중국 학계는 강력한 역사적 논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것이었고, 제가 단순한 이론만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사료 보관소와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고대 동이족의 문자 유물이었습니다. 저는 요령성 지역에서 출토된 갑골문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문자들이 한반도 남부에서도 발견된 유적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한자가 단순히 중국에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동이족을 포함한 여러 문화권에서 동시에 발전했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었어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국제학술회의에서 정식으로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는 제게 확신을 심어주었고, 이제 남은 것은 전 세계 언어, 학자들 앞에서 이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가게 되면 중국 학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고, 심지어 제 연구를 막으려는 시도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고,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국제학술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 준비를 시작했고, 세계의 학자들 앞에서 한자의 기원과 훈민정음의 혁신적인 원리를 밝힐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학계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며, 한글의 위대함과 동이족의 역사적 역할이 반드시 재조명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자의 기원은 단순히 중국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동이족을 포함한 여러 문화권에서 동시에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오히려 한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문자 체계였다는 점도 분명해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연구를 어디에서 어떻게 발표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려면 논문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중국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했어요. 논문 심사 과정에서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컸고,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논문 게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연구 결과를 묻어둘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 학자들과 논의하며 이번 사안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하기보다는 비공식적인 학술 모임에서 먼저 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침 저와 친분이 있는 몇몇 서양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 모임이 있었어요. 주로 동아시아 역사와 문자를 연구하는 학자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초청된 연구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학회였습니다. 외부 압력 없이 자유롭게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었으며, 발표된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 없이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저는 이 학회에서 제 연구를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학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로 향했습니다. 장소는 한 대학의 조용한 연구실이었고, 초청된 학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었어요. 학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서양 학자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 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회의 특성상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만큼 핵심적인 인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 연구가 과연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학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어요. 여러 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동아시아 문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단상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의 엘리자베스 윈터스입니다.
저는 동아시아 문자, 특히 한자의 기원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어요.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한자의 기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먼저 한자의 기존 학설을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연구의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에 따르면 한자는 중국 상나라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자의 기원은 단순히 상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문자 체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동이족과의 관련성이 점점 더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몇몇 학자들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중국 학자들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곧바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고대 동이족이 사용한 문자와 한자의 초기 형태를 비교해보면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또한 동이족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그들이 사용한 문자가 상나라 갑골문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견된 일부 고대 문자, 유물도 환자의 발전 과정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차례대로 제시하며 논리를 전개해 나갔어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조선시대 기록들, 그리고 최근 발굴된 고대 문자 유적들이 있었죠. 서양 학자들은 점점 더 흥미를 보였고 일부는 열심히 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중국 학자들은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어요. 윈터스 교수, 한자는 엄연히 중국에서 창제된 문자입니다. 동이족이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갑골문과 동이족의 문자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한자의 기원이 동이족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중국 학자가 날카롭게 반박하자 다른 중국 학자들도 동조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이 훈민정음은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입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한자의 기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까?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고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물론 저는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훈민정음이 한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제된 문자라고 보고 있어요. 한글은 철저하게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한자는 이를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자의 기원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글을 연구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서양 학자들 중 일부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한 일본 학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한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닌 동이족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요? 단순한 문화적 교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답변했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교류가 아니라 문자, 체계 자체가 동이족을 포함한 여러 문화권에서 동시에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자는 단순히 중국 한족이 만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공동 창작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의 역사적 패러다임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학회장은 수초간 조용해졌어요. 일부 학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고 몇몇 서양 학자들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중국 측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조용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윈터스 교수님의 연구는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공식적인 학술지에 게재되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학자로서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논란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역사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문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며 이 역사란 단순한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천천히 학회장을 둘러보았어요. 일부 서양 학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발표 내용을 메모하고 있었고 일본 학자들은 서로 속삭이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중국 학자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윈터스 교수님, 한자는 중국 상나라 시기에 창제되었고 갑골문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동이족이 한자의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단순히 문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동이족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기원을 가장 오래된 문헌과 증거를 통해 살펴보겠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갑골문의 원형과 제가 조사한 동이족, 문화권에서 발견된 유사한 문자들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어요. 우선 갑골문을 보시죠. 이것이 한자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갑골문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문자가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넘겼어요. 이번에는 중국 산동성과 요령성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문자 유물이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서 발견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대문구 문화와 용산 문화에서 발견된 문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 문화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의 공식적인 서술에 따르면 이 지역은 한족이 아닌 동이족의 문화권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대문구 문화와 용산 문화는 상나라보다 앞선 시기의 것으로 기원전 3000년경에 번성했던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발견된 문자들이 갑골문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국 학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중국 문헌을 보면 한자의 창제자가 동이족 출신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록이 있어요. 저는 곧바로 화면을 넘기며 설문의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설문의자는 한자의 형성과 구조를 설명한 가장 중요한 문헌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동이는 글자를 잘 만들어 8궤를 보고 8개를 만들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당시 중국 동쪽 지역에 살았던 민족들, 즉 동이족을 의미합니다. 한 서양 학자가 흥미롭다는 듯 손을 들고 물었어요. 8궤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했습니다. 8궤는 중국 고대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으로 주역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문헌에서조차 8궤를 최초로 만든 이들이 동이족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철학적, 문자적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 동이족에게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설문의자가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동이는 글자를 잘 만들었다라고 명확히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문헌에서도 동이족이 문자 창제에 능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학자들이 서로 귓속말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기록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며 또 다른 문헌을 띄웠어요. 후한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이는 오랑캐가 아니라 성인이 나올 지역이다. 즉 고대 중국인들은 동이족을 단순한 야만인이 아니라 높은 문화를 가진 문명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동이족이 문자 창제와 무관했다면 왜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순간 한 중국 학자가 조급한 듯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자가 동이족의 것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근거가 부족합니다. 창나라에서 한자가 정립되었고 이는 중국 문명권에서 발전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자의 한이라는 명칭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한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후대에 형성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나라는 기원전 206년에 성립되었고 그 전까지 중국의 대표적인 왕조는 진이었어요. 왜 진나라 때에는 진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중국은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던 지역이었으며 문자 역시 여러 문화권에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한족이라는 개념이 후대에 정립되면서 마치 한자가 한족만의 문자였던 것처럼 인식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여러 문헌과 유물들은 오히려 한자가 동이족과 같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서양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 일본 학자는 메모를 하다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윈터스 교수님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자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더 깊이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순간 중국 학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역사는 한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어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절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열린 시각으로 더 깊은 연구를 할 때입니다. 순간 학 회장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자의 기원은 정말로 단순한가요? 아니면 다시 연구해야 할 문제인가요?
그 순간 일부 서양 학자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중국 학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진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중국 학자들 중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격양된 목소리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왜곡입니다. 교수님은 학문의 영역을 넘어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학회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 조용히 논의가 이어지던 공간이 일순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중국 학자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중국 학자들도 일제히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자는 중국이 창조한 문자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를 이렇게 가벼이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윈터스 교수님, 당신의 주장은 학문적 가치가 없습니다. 기존의 역사적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그들은 한자를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직결된 신성한 역사적 유산으로 여기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제 연구가 그것을 흔드는 도전이라고 인식한 순간 논리적 토론이 아닌 감정적인 반응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학자들이 연합하여 연구 자체를 막으려 시도하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들은 맹렬하게 저를 공격하며 논의 자체를 불순한 시도라고 몰아가려 했습니다. 학문적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순간 학회장이 다시금 조용해졌어요. 저는 시선을 중국 학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차례로 돌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제 연구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역사적 사료와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여러분이 제 연구를 반박하고 싶다면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명확한 역사적 사료와 증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끝내자 일부 서양 학자들이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분명히 그들도 중국 학자들이 지금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은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었죠. 그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윈터스 교수님, 동이족이 문자를 사용했다는 사료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한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이족은 결국 한족과 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발전 과정은 결국 중국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한자의 기원이 상나라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자가 중국에서만 발생한 문자라면 왜 갑골문과 유사한 형태의 문자가 동이족 문화권에서도 발견되는 것입니까? 순간 한 서양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윈터스 교수님의 연구가 충분한 검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학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 학회장의 기류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중국 학자들의 강한 주장에 주눅들어 있던 일부 학자들이 이제는 제 연구가 충분히 학문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중국 학자들은 논리적으로 밀리자 공개적인 반박 대신 학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학회 주최 측과 은밀히 접촉하며 이 학회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을 감지하고 이 논의가 중국에 의해 묻힐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나와 마지막으로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연구를 부정하고 싶다면 이를 무력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중국 학자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연구를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중국 학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회의장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서양 학자들 중 몇몇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 연구를 정식 학술지에 발표할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학회장을 나오면서 저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한 벽에 부딪혔음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이렇게까지 반발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 연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하나예요. 이 연구를 반드시 세상에 알리는 것.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학회장을 떠났습니다. 학회장을 나온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방금 전 논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국은 필사적으로 이 연구를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학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자
결국 학회 자체를 무산시키려 했습니다. 연구를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논의 자체를 덮어버리려 했던 것이죠. 이는 그들이 제 연구를 단순한 가설이 아닌 실제로 위협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반발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한자의 기원이 단순한 중국 한족의 창작물이 아니라 동이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지금까지의 중국 중심 역사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어요. 학회를 마친 후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와 다시 만나 한반도에서 발견된 고대 문자 유적과 기록을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고조선의 문화, 백제와 신라, 고구려의 유산,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는 단순한 중국의 주변국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인 문화와 학문을 꽃피운 강대국의 역사였습니다. 특히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과 철학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은 한자의 복잡성을 뛰어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를 창조해냈습니다. 단순히 한자를 흉내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창조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는 조용히 웃으며 제게 물었어요. 윈터스 교수님,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한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단순히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인류의 문자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반드시 널리 알려져야 해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한국의 역사는 지금까지 평가받은 것보다 훨씬 더 위대했고 저는 이를 세계에 알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저는 제 연구를 퍼뜨릴 것이며 한자의 기원과 한국의 역사적 위상이 다시 조명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역사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실제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연구가 정치적 이유로 묻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역사는 누구의 것이 아닌 모두의 진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동 읽기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가 감동 읽기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대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